한국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택받았죠. 세계 최초로 아이언돔이 배치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방패, 이스라엘조차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신의 무기, 바로 그 아이언돔 말입니다. 주한미군 절반은 철수할 것, 분명 으름장을 놔대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강 미국이 핵심 전투 자산들을 한국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일본도 독일도 아닌 한국에 첫 배치를 했을까요? 트럼프는 분명 철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집중하는 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미국이 한국을 버린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했으니까요.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떠난다. 그 공포가 현실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 전혀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아이언돔, 해외 첫 배치, 배치국가 한국, 20년 경력의 미국 국가안보전략위원회 선임 분석관인 저마저도 이 결정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리처드 블레이크입니다. 전 주한미군 육군 정보장교였고 걸프전과 아프간전을 겪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고 지금은 워싱턴에서 국가안보 전략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의존적인 동맹국, 미국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2025년 가을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됐죠. 주한미군 철수라는 경고가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육경2호 전쟁의 상흔을 직접 겪은 세대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죠. 수십 년간 함께 해온 동맹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 불안은 한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강경파는 트럼프를 지지했죠. 한국이 더 내야 한다. 우리는 공짜로 지켜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하지만 온건파와 전문가들은 달랐습니다. 이건 동맹 파괴 행위다. 한국을 잃으면 동북아 전략 전체가 무너진다. 저는 당시 동료와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리처드 잔의 생각은 어때? 한국이 결국 굴복할까? 글쎄요. 방위비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그런데 2025년 9월 모든 예상을 뒤집는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군의 최신 방공체계 IFPC, 미국판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무기 시스템이 해외 기지 중 최초로 한국에 배치된 겁니다. 랜디 조짐이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주한미군 제35방 공포병여단을 방문했습니다. 오상이지의 패트리어트 전술 운용진의 IFPC 발사대 앞에서 장병들을 격려했죠. 저는 그 보도를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언돔이요? 해외 첫 배치가 한국이라고요? IFPC는 단거리와 장거리 방공 사이에 빈틈을 메우는 체계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강하지만 저고도로 침투하는 순항미사일이나 박격포 공격에는 한계가 있었죠. EFPC는 바로 그 약점을 보완한 겁니다. 특히 저고도에서 기습적으로 접근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미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첫 배치지가 한국이었습니다.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독일도 아니었죠. 폴란드도 사우디도 아니었습니다. 오상이지의 모습을 드러낸 발사대를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메시지였죠.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드론 전력을 대거 운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짙었죠.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첨단 전력 배치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철수 대신 오히려 최첨단 무기가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만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7월 엠미큐 카운터 리퍼 무인기가 광주 기지에 배치됐습니다. 실시간 정찰과 타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인기죠. 같은 해초 아테날 최신 정찰기가 캠프 험프리스에 투입됐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는 한반도 상공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조지욱군 참모총장은 한국 방문에서 오산 공군기지 외에도 동두천 캠프 KC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험프리스에서는 아테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접 정찰 체계를 살펴봤죠. 한국 육군 참모총장과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영상사진 아카이브 디비즈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지 총장의 한국 방문은 미 육군 최고의 지휘부가 전 세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과 함께하며 국가와 동맹 방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이 시간을 통해 한미 양국군의 확고한 헌신과 연합 전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했다. 저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일본도 독일도 아닌 한국인가 철수한다며 미 최정예 무기를 집결시킨다. 단순히 북한 때문이라고요?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마주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교차로에 서 있죠.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은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전체를 관리하는 교도보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더욱 놀라운 건 미 육군이 IFPC의 다른 버전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300kB 브론금 레이저로 공중 위협을 무력화하고 고출력 마이크로파로 소형 드론 군집에 대응하는 차세대 방공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실험장 또한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초 저는 주한미군 장교로 한국에 복무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막 일어서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동료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리처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할 줄 알았어?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이라 맞는 표현이네. 폐허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언돔의 배치는 한국이 동맹을 넘어 미국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을요. 트럼프는 철수를 외쳤지만 미국 국방부와 전략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한국 없이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상이지의 아이언돔이 도착한 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미국 전략의 최전선이었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요. 한국이 왜 선택받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철수 대신 집결, 버림 대신 선택. 겉으론 다른 말과 행동을 보이면서 뒤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를 찾기 시작했을 때 저는 먼저 가장 명백한 답부터 떠올렸습니다. 북한이죠.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건 단지 절반의 진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록, 중국의 군사력 확장,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북한은 수십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중거리가 혼합됐죠. 어떤 날은 하루에 여러 발을 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를 넘기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실험이 아니라 위협이지. 하지만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드론 전력을 대거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드론 운영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었죠. 벌레떼처럼 비행하며 하늘을 뒤덮은 드론의 공포를 미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이 겨냥하는 곳은 명백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분석관과 회의를 했습니다. 중국의 드론 전력 확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명백한 견제죠. 한미동맹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타깃입니다. 왜 한국이죠?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무너지니까요. 중국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박하는 거였죠. 러시아 역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도 러시아는 동북아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손을 잡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반복했죠.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위치가 보였습니다. 북쪽에는 북한, 서쪽에는 중국, 동쪽 바다 너머에는 일본, 그리고 북쪽 끝에는 러시아. 한국은 강대국들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부터 한국은 시도 때도 없이 침략과 전쟁을 반복했었죠. 바로 이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가 단점이자 최대의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야. 이건 전략의 중심축이지. 그때 제 상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한국 관련 보고서 진행 상황이 어때?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해졌습니다. 뭔데?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북한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상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을 한국에 배치한 거겠지. 국방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을 거야. 저는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2025년 해외 첫 IFPC 배치. 주한미군 오상이지. MQ 자인트 리퍼 무인기, 광주기지 배치, 아테나 최신 정찰기, 캠프 험프리스 투입, F-35 스텔스 전투기, 한반도 상공훈련 반복. 미국이 자랑하는 모든 첨단 전략 자산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국가들도 많은데 오직 한국한테만 보냈어요. 답은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교차로, 동북아의 심장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잃는다는 건 동북아 전체를 잃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과거 주한미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초 저는 한국에서 정보장교로 일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죠.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군사력은 미국에 의존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그 당시 한국은 미국 없이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치고 자주기술을 외치며 대한민국은 당당히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방위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K9 자주포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에 수출됐습니다. KF-21 전투기는 개발 단계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천공투 방공체계는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죠.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어디까지 성장할 것 같아? 글쎄요. 이 속도면 10년 안에 세계 3대 방산 수출국이 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빠를까?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파는 나라입니다.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가 이제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치였습니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한국과 일본 사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한국 없이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 모든 위협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 동북아,
전략의 최전선이자 대체 불가능한 전략 허브다. 상사가 보고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야. 이제 워싱턴도 이걸 인정할 때가 됐어. 아니, 이미 알았으니까 그런 결정을 했겠지.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파트너가 됐다고요. 아이언돔의 해외 첫 배치는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전략의 중심이다. 포기할 수 없다. 중국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론 전략을 확장하며 한국을 압박했죠. 러시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일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죠. 하지만 미국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세 개의 위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 한국 없이는 동북아 전략이 성립하지 않는다.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리처드, 자네도 이제 인정하는군.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실이니까요. 그래. 이제 워싱턴 전체가 이걸 받아들여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피부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전략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북한을 막는 방패,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 러시아를 감시하는 감시탑. 한국은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 MQ-9 리퍼, 아테나, F-35. 모든 첨단 무기가 한국으로 향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무너진다. 상사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백악관에 올라갈 거야. 잘했어, 리처드.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까요? 이 보고서를 인정할 의원들이 얼마나 될까요? 트럼프의 강경파들은 여전히 한국이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았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고객이 아니야, 파트너야.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동맹의 균열, 트럼프의 압박, 그리고 미국 내부의 혼돈, 그 폭풍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역시나 워싱턴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니 방위비를 10배 더 내라. 국방비도 올려라. 그 말은 동맹이라기보다는 마치 고객에게 값을 청구하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협상을 기억합니다. 당시 초기 트럼프는 한국의 5배 이상 인상을 요구했죠. 실제로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군 철수 가능하다. 대선 유세대도 집권 후에도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죠. 하지만 그 분노는 워싱턴에서는 그저 작은 외침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저는 동료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리처드 트럼프 발언 들었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우리가 한국에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이유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죠. 동북아 전략을 위해서입니다.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이해할 것 같아. 그 사람은 동맹을 장사로 보는 사람이야. 어떻든 돈으로 연결짓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동맹 파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만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내부에서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강경파는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맞다. 한국이 더 내야 한다.
우리 미국 군대는 공짜로 지켜주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경제대국이 됐으니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온건파와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동맹 파괴 행위다. 한국을 잃으면 동북아 전략 전체가 무너진다. 저는 의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방위비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철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강경파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철수가 선택지가 아닙니까? 한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왜 거기 있어야 합니까? 의원님,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는 전략 거점입니다. 그래도 한국이 더 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한테 보호받은 값은 해야죠. 청문회는 논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동맹을 지키는 문제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들어 의회에서 트럼프에 대한 세 번째 탄핵 소추안 발의설이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의 탄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었죠. 최근 연이은 관세 협상과 독단적인 행보에 뉴스는 연일 탄핵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을 세 번째 탄핵한다고요? 트럼프니까 가능하죠. 그 사람은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외교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동료는 어깨를 의습했습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있는데 동맹국들이 우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동맹을 지키는 문제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복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한국 사회는 예전과는 다른 크기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최근의 사건들을 치욕과 모욕으로 받아들였죠. 우리가 고객이라고 우리는 동맹이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우리도 미국을 지키고 있다.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위비를 올리는 대신 자주국방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기업들도 같은 곳을 바라봤어요. 불안정한 동맹국보다는 자국으로 투자를 늘렸습니다. 국방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죠. 방위산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굴복하지 않네. 오히려 스스로 일어서기로 했구나.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한국의 선택. 현명합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강해지기로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좋아. 그럼 우리는 철수하면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철수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한국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동료가 답했습니다. 보이죠? 한국을 잃으면 동북아 전체를 잃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당연할수록 미국 내부의 혼란은 깊어졌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설은 더 구체화됐습니다. 의회는 분열됐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했습니다. 뉴스는 연일 정치 뉴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세계 최강국의 모습인가?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고 내부에서 탄핵 논쟁에 빠져 있는 나라. 한국은 그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은 동맹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주국방을 통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상사가 보고서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 보고서 솔직하네. 하지만 사실이야. 감사합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도 버틸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절실하게요.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지.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은 강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을 더 필요로 하게 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미국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의회 탄핵 논쟁,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다. 한국은 파트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혼란이 끝나면 미국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하지만 그 인정이 오기까지 한국은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2025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모인 상징적 공간에서 한국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도 미국은 반기배 압박과 정치적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안 속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었죠.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그의 행사를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 계룡대는 엄숙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장병들이 도열해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자주국방은 필연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필연이라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까? 대통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 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 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 입에서 전시작 전통제권 단어가 나온 겁니까? 보호 대상이 아니라 주도적 동맹으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동료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리처드, 저거 보고 있어? 보고 있습니다. 전자권 회복이라니 한국이 정말 진지하네.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저건 의지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환수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환수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죠. 하지만 회복은 본래의 권리를 다시 준다는 뜻입니다. 이건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습니다. 전자권은 한국의 본래 권리였다는 거죠. 그걸 이제 다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 환수한다는 단어보다 더 강하게 들리지 않나? 강하죠. 이건 굴복이 아니라 독립선언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계속됐습니다. 계엄잔재 청산, 군개혁, 방위산업, 육성, 장병 처우 개선, 한국군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0년대 초 주한미군 장교로 한국에 복무했을 때 그 당시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 아래 있었죠. 전자권도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 속 한국군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장병들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보였죠. 행사 연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육텀 여비옥 참전 장교를 비롯한 국민 대표 7명이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겪은 세대와 현재 세대가 함께하는 상징적 장면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저들은 폐허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5위 군사력까지, 그것도 스스로 힘으로요.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5년 기준이었죠. 방위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에 수백 대 수출됐고 KFB-21 전투기는 개발 단계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봉투 방공책에는 중동 국가들이 눈독 들이고 있었죠. 한국은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 올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0억 달러는 넘을 겁니다. 이 속도면 세계 5대 방산 수출국 진입도 시간 문제죠. 놀랍네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수입국이었는데 그게 한국입니다. 빠르죠? 저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주 국방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죠. 자주 국방. 평소엔 크게 와닿지 않았던 단어인데 한국에서 나온 이 단어의 무게와 의미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한국은 스스로 선다. 그리고 국제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부는 또 다시 갈렸어요. 온건파는 환영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은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우리 부담도 줄어든다. 하지만 강경파는 달랐습니다. 전작권 회복이라니 이건 미국을 배제하려는 거다. 한국이 독자 행보를 하려는 신호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할까요? 한국이 강해지면 우리한테도 좋은 건데 동료가 답했습니다. 통제를 잃는 게 두려운 거죠. 한국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동맹이 아니라 지배죠. 맞아요. 하지만 워싱턴 일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즉각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 언론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주 국방이라지만 결국 미국 전략의 일부일 뿐이다. 저는 그 논평을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한국이 진짜 강해졌다는 증거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경계한다는 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일본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군이 전작권을 회복하면 한미일 협력 구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제일 동맹국 지위를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 군사력을 갖추면 그 구도가 흔들릴 수 있었죠. 러시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반도가 군사적 실험장이 되고 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동북아 안정을 해친다. 저는 모든 반응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강대국들이 모두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자성을 불편해했죠. 러시아는 한국의 부상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신경전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상사가 보고서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야. 한국이 이렇게 주목받는 건 역사상 처음일 거야. 그만큼 한국이 강해졌다는 뜻이죠. 그래.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하늘은 달랐을 것 같았습니다. 계룡대에서 울려 퍼진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귀계에 맴돌았습니다. 자주국방은 필연입니다. 그 한마디가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국은 이제 막 날개를 펼쳤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다고요. 한국은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국방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아이언돔을 해외 최초로 한국에 배치했죠. 그러나 이 반전의 흐름은 주변국들에게 곧바로 긴장과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국제 언론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보수 언론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가? 미군의 전략 거점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다. 저는 일본 신문 헤드라인을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가 제 옆에 왔습니다. 리처드, 일본 언론 반응 봤어? 보고 있습니다. 불편해, 피하네요. 당연하죠. 일본은 미일 동맹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한국이 더 중요합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제1동맹국 지위를 공유해 왔다고 자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아이언돔과 첨단 전략 자산이 한국에 집중되는 모습은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일 동맹은 인도 태평양 안보의 초석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신감 있는 발언이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일본은 불안했습니다. 저는 일본 전문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불편해하죠? 자존심 문제입니다. 일본은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해 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해지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이 더 유리합니다. 맞아요.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일본은 그게 안 됩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위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일본은 섬나라였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대륙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교도 보였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와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 중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직접 경고하네요. 당연하죠? 아이언돔이 사실상 중국의 드론 전력을 겨냥한 조치니까요. 중국은 뭘 가장 두려워할까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 연결되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봤습니다. 중국 언론은 연일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 자주 국방이라지만 결국 미국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역사를 잊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그 논평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다는 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약한 나라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직접 나선다는 건 한국이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오히려 한국에게 좋은 신호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한국이 강대국의 신경을 건드릴 만큼 커졌다는 뜻이니까요. 러시아 역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배치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러시아는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저는 러시아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동북아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죠.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러시아에게 도부담이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제한적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자원을 쏟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러시아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모든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불만, 중국의 경고, 러시아의 비난 세 나라 모두 한국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증거였습니다. 약한 나라는 강대국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중국이 직접 경고하고 일본이 불편해하며
러시아가 비난하는 나라. 이건 한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은 일관되게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음을 증명한다. 상사가 보고서를 읽던 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번 분석도 흥미로운 내 주변국을 모두 불편하게 만드는 동맹국이라. 한국이 전략의 중심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맞아. 예전엔 한국이 주변국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주변국들이 한국 눈치를 보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다고요. 일본이 불편해하든 중국이 경고하든 러시아가 비난하든 한국은 이미 전략의 중심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이야. 말로 한국이 전략의 중심에 올랐다는 증거였다.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리처드 자네도 이제 인정하는군.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강대국들이 모두 주목하는 나라니까요. 그래, 이제 세계는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신경전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주변국들이 불편한 기류를 드러내던 그때 한국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압박은 다시 미국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군사와 안보를 넘어 이제 경제와 기술 영역까지 한국을 몰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경악했습니다. H-1B, 비자 비용 100배 인상 3,000배에 총 500억 달러 선납 요구. 이건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였죠. H-1B 비자는 고급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한국 기업들, 특히 삼성과 현대차는 수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원을 미국에 파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비자 비용을 100배 올린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 아니면 뭐겠습니까? 동료가 제 옆에 왔습니다. 리처드, 이거 봤어? 트럼프가 미쳤나 봐. 맞습니다. 이건 기술 인력을 볼모로 잡는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억 달러였죠. 현대차와 엔진은 조지아주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자 관련 구금 사태가 난 바로 그 군 말입니다. 이것도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프로젝트들을 겨냥한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으니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라는 거였죠. 하지만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억 1,100억 달러 선납 요구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 기업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미리 돈을 대고 그 돈으로 미국에서 사업하라는 거였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동맹국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맹국이 아니라 식민지 취급하는 거지. 한국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럼 뭐랄까? 일본을 봐. 결국 어레저 500억 달러를 냈잖아. 한국은 떠나겠죠. 미국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삼성은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의 장비 설치 일정을 지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적 이유라고 했지만 업계는 달리 봤습니다. 삼성이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거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삼성이 정말 공장을 중단할까요?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속도를 늦출 수는 있죠. 그것만으로도 미국은 타격입니다. 왜죠? 미국은 반도체 자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없이는 불가능해요. 삼성이 공장을 늦추면 미국의 반도체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차와 LG의 조지아주 배터리 합작 공장도
한국인 기술진이 모두 떠나고 무기한 보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대차가 공장 건설을 멈췄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LG도 마찬가지다. 투자를 중단했다. 저는 그 소문들을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심각하죠?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그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중단하면 미국은 중국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건 미국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문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삼성에 접촉했다더라. 저는 그 소문을 듣고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캐나다요? 정말입니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업계에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캐나다가 뭘 제안했을까요?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규제 완화, 미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일 겁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캐나다가 삼성을 유치하려 한다는 건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인도가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인도는 지금 제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죠. 미국보다 좋은 조건입니까? 훨씬 좋습니다. 인도는 심지어 인건비도 저렴하고 시장도 거대하죠.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 재계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유럽연합은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짓는다면 유럽으로서는 환영할 일이었죠. 그리고 가장 끌끌한 소문까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재가동 제안을 받았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요? 현대차는 2년 전에 러시아 공장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설마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공장을 매각했죠. 그런데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을 걸었고 러시아가 다시 공장을 재가동하자 고 제안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러시아는 지금 서방 제재로 고립되어 있으니까 한국 기업이라도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캐나다, 인도, 유럽, 심지어 러시아까지 모두 한국 기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소문일 뿐이었죠. 하지만 소문만으로도 미국 의회와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 의원이 상무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삼성이 캐나다로 간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재가동한다는 얘기는요, 그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기업들을 이를 위기에 처한 거 아닙니까? 상무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부 모른다고만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죠.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청문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기술진을 내쫓고 기술만 뺏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군사뿐 아니라 기술과 산업에서도 미국을 흔드는 대체 불가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역효과를 낳았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 기업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사가 보고서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처드, 이거 심각한데? 심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면 우리는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중국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뭘 생각하는 거야? 협상 카드로 본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선택권을 가진 쪽입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하늘은 달랐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하는 쪽이 됐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도 멈춘다. 삼성의 텍사스 공장 지원 발표 이후 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류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야 했죠. 저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향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있었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장비 반입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현장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말 공사가 중단된 겁니까?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중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비 설치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왜죠? 본사 지시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돌아보며 미국인 하청업체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한 건설 인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늦춰졌거든요. 언제부터입니까? 트럼프가 비자 얘기하고 난 직후부터요. 그 뒤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한국인 기술진들은 철수했습니까? 일부는 남았지만 꽤 많은 전문 기술진들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일자리가 걱정되십니까? 당연하죠. 이 공장이 완성되면 수천 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삼성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다 실업자예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게 맞나 싶다니까요. 저는 그의 불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론 조지아주로 이동했습니다. 현대차와 LG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이었습니다. 여기는 더 심각했습니다. 300여 명의 한국인들이 떠난 이곳은 공사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장비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작업자들이 보이지 않았죠. 현장 사무소 앞에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기자입니까?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입니다. 그럼 좀 도와주세요. 우린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공사를 멈췄어요. 조지아 주지사가 나서면 뭐 합니까? 혹시 일정이 아예 안 나왔나요? 처음엔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이유를 들었습니까? 비자 문제와 본사 결정이래요. 그 이상은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지아 지역 경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이 공장이 중단되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암만 이곳에서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조지아는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인프라에 수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도로, 전력, 용수시설 다 준비했는데 공장이 안 들어오면 그 돈이 다 날아갑니다. 예산을 받으면 뭐 합니까? 미국이 다 엎어버렸는데요. 일자리는요? 직접 일자리 3,000개, 간접 일자리 10,000개가 사라집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각종 전략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과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많은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위기라는 뜻이었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이 작성한 미래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들, 저는 그 보고서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기업 이탈 시 미국 반도체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미국 투자를 중단할 경우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자금 목표는 최소 10년 지연될 것이다. 대체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 없는 미국 전기차 산업의 미래. 현대차와 LG 없이 미국이 전기차 배터리를 자급하려면 최소 15년이 걸린다. 그동안 미국이 의존할 수 있는 국가는 하나 중국산 배터리다. 맥킨지 컨설팅의 보고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이탈의 경제적 파급 효과. 직접 일자리 손실 5만 개, 간접 일자리 손실 20만 개. GDP 손실 연간 500억 달러.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인한 장기적 손실은 측정 불가.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 기업의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미국 산업 전략의 붕괴였죠. 그리고 최근 월스트리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CEO들과 투자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했습니다. 인텔 CEO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삼성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즉각 조치가 필요합니다. AMD CEO가 거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면 우리는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겁니까? 미국이 원하는 결말이 이겁니까? 한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우리 투자금이 다 날아갑니다. 회의는 점점 과열됐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잃게 만들고 있다. 누군가 트럼프를 막아야 한다. 공화당은 뭐 하고 있나? 산업계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가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 돈의 목소리가 정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디트로이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필수 파트너다. 그들 없이는 전기차 전환이 불가능하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 자동차 빅3가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공화당 내부 분석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산업계 출신 의원들이 트럼프 노선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공화당 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당의 이익에 눈이 멀었다. 한국을 잃으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중국에 진다. 다른 의원도 동조했습니다. 경제적 실리가 정치적 이념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한국을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 저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지원은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다. 텍사스와 조지아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가 멈추거나 지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실리콘밸리, 디트로이트 모두 한국 기업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각종 미래 전략 보고서들은 한국 기업 없는 미국의 암울한 미래를 경고한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산업계는 트럼프 노선에 반대하고 있다. 결론 한국은 이제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상사가 보고서를 읽더니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거 백악관에 올라가면 난리 나겠는데,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요.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아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현실은 더 악화되겠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돈의 목소리는 정치보다 강하다고요. 월스트리트과 산업계가 움직이면 워싱턴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워싱턴 사무실 책상 위에는 IFPC 배치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영상 아카이브 DB에서 받은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오상이지의 IFPC 발사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옆에 나란히 배치된 모습이 보였죠. 한국군과 미군 기술진들이 분주하게 통합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현장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오상이지 현장 보고 받았어. 한국군과 체계 통합 작업이 순조롭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IFPC가 한국판 공망과 실시간 연동 준비를 마쳤대 패트리어트 천공투와 완벽하게 통합된다고 해. 저는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미연합항 공체계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담당합니다. IFPC는 중저고도의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죠. 그리고 한국의 천공투가 다층 방어를 제공합니다. 동료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한국의 AI 기반 조기 경보 체계가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한대. 그리고 한국형 요격 드론들이 1차 방어선을 구축한다고 해. 저는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다층 방어 체계군요. 저는 LG 프리덤 실드 훈련 영상도 찾아봤습니다. 공개된 훈련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완벽하게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지휘 통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전장을 분석했습니다.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군 레이더 정보를 공유받아 목표물을 타격했죠. 한국의 자폭 드론 편대가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뒤를 따라 미군의 MQ-9 리퍼 무인기가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천공투 방공 미사일이 적 전투기를 요격했습니다. 미군의 패트리어트가 탄도미사일을 막아냈죠. 모든 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 전쟁의 모습입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의 AI 기술 드론 기술 지능형 무기 체계. 이 모든 게 우리 전략의 핵심이야. 저는 펜타곤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미연합 방공망 구조도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북한이 공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동료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AI 조기 경보 시스템이 발사 징후를 포착합니다. 0.3초 만에 위협을 분류하죠. 0.3초? 정말입니까? 한국의 AI 기술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지능형 드론 편대가 전방으로 전진 배치됩니다. 드론들이 적어도 위협을 1차로 차단하죠. 순항미사일이나 적드론이 돌파하면 IFPC가 2차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중적 오도로 침투하는 모든 위협을 요격합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가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막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천공투가 누락된 표적을 최종 방어하죠.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협업이네요. 이게 진정한 동맹입니다.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과 한국의 AI 드론 지능형 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저는 다시 DBS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IFPC 발사대와 한국군 천공투 발사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의 무기와 한국의 첨단 무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발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한국의 AI 조기 경보 시스템, 이 0.3초 만에 모든 위협을 분류합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박격포 각각의 위협이 실시간으로 식별되죠. 한국의 지능형 요격 드론 편대가 즉각 출격합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때를 지어 전방으로 날아가 적어도 위협을 1차 차단합니다. 돌파한 순항미사일과 드론들은 IFPC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연속 발사되는 미사일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며 중적어도 위협을 요격합니다. 동시에 고고도 탄도미사일은 패트리어트의 영역입니다. 강력한 요격 미사일이 발사돼 대기권 밖에서 적미사일을 격추시킵니다. 누락된 표적이 있다면 한국의 천공투가 최종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다층 방어망의 마지막 보루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조율됩니다. 한국의 AI가 지휘하고 미국의 무기가 타격하며 한국의 드론이 보조하고 미국의 레이더가 감시합니다. 완벽한 협업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렸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요격 미사일의 궤적, 드론 편대의 정밀한 움직임,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운 표적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모든 위협이 제거된 후 한반도 상공에 다시 찾아오는 평화. 이게 한미동맹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제 알겠어.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함께 싸우는 동맹입니다. 정확해. 그리고 한국 없이는 우리 전략이 완성되지 않아.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 기술과 한국의 드론, 지능형 무기. 두 나라의 강점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것은 세계 최강의 방어 체계가 됐습니다. 여전히 월스트리트는 불안정합니다. 실리콘밸리는 동요하고 있죠. 반도체 자급은 멀어졌고 배터리 산업은 흔들렸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단 한 사람만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더 내야 한다. 우리는 협상에서 이길 것이다. 하지만 협상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압박이 통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나라 전체가 불바다가 됐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국민들이 금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압박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부상을 질투하고 중국은 한국의 성장을 경계합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영향력을 우려하죠. 유럽은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캐나다와 인도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려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손잡고 있었지만 몰랐던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저는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의 중심이 됐다. 그리고 그 위치는 한국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한국을 파트너로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잃을 것인가?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맑은 하늘은 한국에 있다는 것을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나라.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선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미국이 오히려 최첨단 무기를 한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이언돔 해외 첫 배치.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 절대 잃을 수 없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군사와 기술, 두 축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